차는 2019년도 추진 계획, 세부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인데요.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2022년까지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한 그 과기부, 과기정통부 사업만 해도 한 2천억 이상이 증액이 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거는 18년 대비 19년 예산이 어떤 세부 사업이 늘었는지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중견 연구가 969억이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약 연구, 기본 연구는 신설 개념으로 해서 200억, 600억 그렇게 증액이 됐고 생애체 연구는 한 90억, 그리고 집단 연구 사업은 22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 올해는 사실은 신진 연구가 한 4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만큼 올해는 신진 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19년도에는 중견 연구를 좀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예산이 매년 이렇게 뭐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 근거를 해서 뒤에 있는 세부 내용에 있는 각종 수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이 국회에서 변경이 되면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 실제 지원하는 과제 수가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 심의가 원래는 12월 2일까지 심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예년 보면 한 12월 5일, 6일쯤에 완료가 됩니다. 본회의를 통과를 하는데요. 꼭 그때 한번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본인이 그 기초연구 사업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오늘 11월 22일 날 설명받은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그거를 보시고요. 저희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확인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각종 선정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선정률이 뭐 20%, 30%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예산이 감액이 되면 그 선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 이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각 사업별로 예산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리더 연구에 2019년도에 한 552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됐는데 552억에서 제일 먼저 빠져야 될 거는 뭐냐면 이미 2018년도 이전에 신규 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의 계속 과제 연구비는 먼저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그게 예를 들어서 신규 지원 과제 계속 과제 연구비가 한 400억 정도다라고 하면 뺀 금액인 한 150억 정도만 최초 신규 과제에 예산으로 투자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최초 신규도요. 보시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최초 신규가 있고요. 하나는 후속 연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후속 연구는 뭐냐면 신진, 중견, 리더 등을 수행을 했었을 때 과제가 종료가 되면 그 종료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30% 내외의 그 종료된 과제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 제도를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받으시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니까 그거는 신규 과제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산을 활용하는 그 트랙에는 첫 번째는 계속 과제, 그 다음에 후속 과제, 그 다음에 최초 신규 과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19년도에 최초 신규 과제를 하신다고 보면 예산이 이렇게 돼서 실제 내가 연구비를 딸 수 있는 거는 최초 신규 과제에 해당된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그 전체적인 뭐 지원이라든지 여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초 연구 관련해서는 좀 그 중요한 부분만 다시 추가적인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면 리더 연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유형 1이 1년에 연 기준으로 해서 8억 원씩 9억 9년까지 해가지고 총액 규모로 72억을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유형 2라고 해서 최대 15억까지 5년을 지원을 하면 15 곱하기 5니까 75억 정도 수준의 유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유형 1과 유형 2를 별도로 선정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유형 1과 유형 2가 같이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되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리더 연구의 최초 신규 과제 수가, 지원 과제 수가 5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문단이 5개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문단별로 1개의 리더 과제를 선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단에도 뭐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의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 분야에 상관없이 과제를 접수를 받아서
유형에도 또 상관이 없겠죠. 어떤 분은 8억짜리 유형 1을 신청하시고 어떤 분은 8억 원을 초과해서 뭐 15억까지 하는 유형 2를 신청하시겠죠. 그죠? 그런 과제가 뭐 10개든 20개든 들어오면 그 20개를 모두 다 한꺼번에 평가를 해서 그중에 가장 우수한 과제 하나를 제한과학단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연구는 바뀌는 점이 그 연 기준이 최대 3억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4억 원까지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 연구기간이 5년이니까 2018년까지는 총 연구비가 15억이었는데 2019년 지원과제에서부터는 최대 20억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총 연구비 규모에서 연평균 연구비 규모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진 연구 같은 경우는 그 후속 연구 지원에서 선정된 과제들은 중견에서 예산을 받는다. 그래서 중견으로 연계를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초 혁신 실험실이라고 해서 그 최초 일회에 관해서 연구 장비를 구축하실 수 있도록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유형 1과 유형 2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연구 장비가 필요하신 분과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을 따로따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2019년부터는 모든 분들한테 처음에는 연구 장비 없이 그냥 연구 과제 내용만 받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축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신진연구와 생애최대 연구는 신청 자격 요건이 같은데요.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의 연구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거나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5화 조건이니까 둘 중에 한 조건만 만족하시는 분들은 공이 신진연구와 생애최대 연구를 모두 신청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도학 연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연구는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교육부에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 상당히 익숙하실 텐데 교육부의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는 일몰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를 지원하지 않고요. 그럼 현재 2018년 이전까지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를 수혜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부에서 계속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는 당초 협약한 대로 지원을 할 겁니다. 다만 유의하실 거는 뭐냐면 이공학 개인기초에서도 후속 연구를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과제에 해당이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공학 개인기초의 신규 과제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과기부에 2019년부터 새로 생기는 기본 연구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 연구의 선정률이 상당히 높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공학 개인기초의 선정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 중에 70%를 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웬만큼 연구 능력이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에도 70%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뭐 희망으로는 한 50% 이상의 선정률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속 연구의 예상 선정률은 30% 내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은 선정률이 신규 과제에서 예측이 되니까 이공학 개인기초를 종료하시거나 종료 예정이신 분들은 그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애최대 연구는 3월 1일, 9월 1일에 임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3월 뭐 한 6일쯤에 접수를 마감을 해서 열심히 제가 최대한 빨리 평가를 해가지고 3월 말에 평가 결과를 알려서 실질적으로는 4월에 연구가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 9월 1일 날 임용되시는 최초 신규로 임용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9월 6, 7일 날 접수를 마감을 해서 9월 중에 평가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놓고 보니까 그 비중이 당해년도에 최초 신규로 임용되신 분들이 선정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협약 연구 개시일은 3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연구비나 협약은 4월쯤에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 자체가 접수 자체가 늦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그 모두 다 같은 개념으로 해서 생애최대 연구도 신진연구, 중견연구와 같은 11월 6일에서 12월 6일 날 접수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월 1일 날
그 임용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신청을 못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만 좀 참으셔가지고 9월 1일 날 하반기 과제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달라지는 점이니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뭐 대부분의 오신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2019년도에 본인이 아마 최초 과제로 신청을 했었을 때 선정률이 한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떤 거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게 아마 제일 관심 있으실 텐데요. 그거를 참고하시기 위해서 2018년도 지원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리더 연구 같은 경우는 11개 신규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중견은 1000개, 신진 연구는 542개, 생애체도 연구는 597개 해가지고 과기부 과제에서는 총 2150개를 신규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2019년도 신규 과제 선정 규모를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하시면 좀 더 조금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될 건지 선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추진계획에서 우수연구 과제 유형 다양화 및 지원 확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 연구와 중견 연구의 그 연구비 지원 규모 단가를 늘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그 기존에는 사실은 정례화해서 공고를 안 하고 그때그때 뭐 필요한 경우 했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호육성 분야로 일부 분야에 한해서 했었었고요. 그랬었는데 내년서부터는 하반기에 중견연구 유형화는 계속 하반기에도 연구자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반기에 그러면은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어떤 사업이 있느냐라고 하면 중견연구와 그다음에 생애체대 연구 현재는 두 가지 사업이고요. 내년도 이후에는 아마 2019년은 아마 두 가지 사업 정도고요. 2020년 이후에는 아마 기본 연구도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반기에 신규 공고를 해서 선정 평가를 하게 되면 상반기보다는 아마 선정률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상반기에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는 그만큼 선정률이 낮다. 그만큼 경쟁률이 심하다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학자의 참여 확대 및 안전적 연구 환경 마련을 위한 중견 연구 내 여성과학자 선정 목표제를 지속적 유지. 요거는 아마 그 일반 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2015년까지는 중견 연구 유형 내에다가 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2016년대는 없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 연구자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대체를 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견 연구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도에 최초 신규 과제의 예산이 1000억이다라고 하면 1000억 중에 20%인 200억은 여성 연구자들한테 할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억은 여성 연구자들만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여성 연구자 지원 사업을, 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을 없앤 게 오히려 없애고 요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여성 연구자들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요. 비율로 치면 매년 조금씩 여성 연구자가 전체 연구 차지하는 비율에서 점점 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선정률이 여성과 남성의 선정률이 좀 다르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그 변화인데요. 그 기존에는 특히 중견에서의 그 평가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총 연구비 기준으로 했고요. 2019년부터는 연평균 연구비로 변경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께서 어떤 연구자께서 1억 원을 5년을 신청을 하셨다라고 2018년도에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면 총 연구비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니까 두 번째 유형인 토론평가에서 평가를 받으세요. 그런데 2019년부터는 연평균 기준으로 하면은 이분은 1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온라인 평가 유형 1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많은 분들께서 평가 선정률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평가 유형이 낮으면 좀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과제는
한 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조금 좀 낮추게 되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많이 좀 연구비를 낮추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은 저희 정부나 아니면 재단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요. 필요한 연구비를 어쨌든 본인이 입장에서 가장 적절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거를 맞춰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바꿨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중견 연구의 전체 선정률이 평가 유형 1, 2, 3의 전체 선정률이 20.1%거든요. 그런데 평가 유형 1, 온라인 평가만으로 평가를 했었을 때 유형의 선정률은 22%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평가 유형 2, 토론 평가로 했었던 거는 한 20%. 전체 선정률과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 유형 3에서는 약 한 13% 정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평가 유형 3, 연평균 연급이 2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이 다른 그 평가 유형보다는 높지만은 평가 유형 1, 2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 뭐 선정률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낮게 그렇게 그 연구비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본인이 필요하신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그렇게 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평가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정 중심 평가 체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그 우수한 과제를 뽑고 그다음에 중간에 각종 평가라든지 점검을 통해 가지고 연구자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연평균 연급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최종평가 대상에서도 면제하는 개념으로 해서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 우려들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3년 과제를 했는데 매년 과제의 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조금 낮은 저널에 뭐 한 편을 매년 내는 식의 그거를 뭐 한 2년, 3년에 걸쳐서 좋은 저널을 한 편을 하시지 않고 매년 그보다 좀 낮은 저널에 좀 내시고 이런 식의 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총 연구 기간 내에 그 가장 본인이 좀 도전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그 논문도 본인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저널에 투고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만일 혹시 그렇게 높은 저널에 임팩트 팩터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그 우수한 저널에 투고를 하셨는데 뭐 안 돼서 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과제가 표정평가 대상이기도 하더라도 그 과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한다라고 보면 절대 페널티가 없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생애 기본 연구 신설이고요. 거기에서는 제도학 연구와 기본 연구 말씀드렸고요. 생애초 등급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연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의 이공화 개인기초 연구는 일몰돼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과기부에서 기본 연구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는 최대 1년에서 10년까지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달라지는 점은 3년으로 그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사실 교육부에서도 1년에서 10년을 지원했지만 3년 이상의 과제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가 않거든요.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 연구, 과기부의 기본 연구의 선정률이 최소한 50% 이상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으니까,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역량이 되신다고 하면 뭐 중견 연구라든지 리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상위 사업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점은 지원 대상에서 교육부의 이공화 개인기초 사업에서는 대학의 전임 및 비전임이 모두 대상이었는데요. 과기부 기본연구 사업에서는 대학의 전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학의 비전임은 어디에 신청을 하시면 되냐면 오늘은 과기정통부의 사업 설명이었지만 교육부에서 창의도전 연구지원이라는 그러한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의 리서치 펠로우를 좀 확대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학의 비전임 교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2019년도에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오신 분 중에 대학의 비전임 트랙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교육부에 그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그 2018년이랑 2019년도에 최초 신규 과제의 지원 과제 수를 놓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 한 2,400개의 과제를 지원을 했거든요. 교육부 이공화 개인기초에서. 그 중에 한 뭐 전임 비율이 한 70% 되고 비전임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그 과기부 전임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연구 사업에서 한 1,600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비전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사업에서는 한 777개 정도를 지원하니까 합쳐보면은 거의 같은 수준의 지원 과제 수를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공학 개인기초의 지원율이 70%를 상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전혀 뭐 기존의 비전임이라고 해서 창의도전 연구를 신청하신다고 해서 선정률이 아주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우려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 사업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자들이 원하는 기간이 3년이었었고요. 그리고 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 연구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개인 과제는 1인 1과제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2017년도에 한 교육부 사업을 받으셨는데 한 10년짜리 과제를 지원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년 이후에 본인의 뭐 연구 역량이 조금 잘 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생각이 바뀌실 수 있고, 주제도 바뀌실 수 있어서 조금 다른 걸로 조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졸업 내지는 갈아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을 한 과제에서 처음 지원을 받아서 꾸준히 지원하는 게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개인 1인 1과제라는 그러한 또 제한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3년 단위로 이렇게 또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제도약 연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새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단절 방지, 우수한 연구자들이 단절 방지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제도약 연구 개시일 기준, 제도약 연구 개시일 기준이 2019년도 기준은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면요. 3월 1일은 신진 중견 연구 개시일이 3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은 리더 연구의 개시일이 6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은 하반기 중견 연구의 개시일이 또 9월 1일입니다. 어쨌든 신진 중견 리더 우수 연구 트랙에 있는 요 사업에 최근 1년 이내에 종료를 하시거나 2019년도 신규 과제 미선정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 1일 기준 사업이라고 하면 3월 1일에는 신진 중견 과제를 신청을 하세요. 근데 신청하실 때 선택항에 그 제도약 연구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과제 신청서를 쓰실 필요 없이 제도약 연구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2월 중에 신진 연구의 선정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탈락이 되셨다. 그런데 제도약 연구에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제도약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3월 1일에 신진 과제는 떨어졌지만 탈락을 했지만 3월 1일부터 제도약 연구 과제를 자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럼 하반기에 공고되는 하반기 중견 연구에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실 수 있잖아요. 선정이 되시면 연구비를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약 연구에서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을 받으신 걸 그냥 받으시고요. 중견에서 선정이 되시면 그 연구비, 중견 연구비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3월 1일 날 신진 연구를 신청을 하셔서 제도약도 만약에 신청을 하셨는데 그 대상에서 다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산자부에 뭐 10억짜리, 20억짜리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이 그 개인기초 뭐 중견 연구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제도약 연구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 지원 대상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향후에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점에서 단절되신 분들, 과거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월 30일 날 종료되신 분이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건 신청이 안 되죠. 그분들은 9월 1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6월 1일 날 게시하는 그러한 트랙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도약 연구의 신청 자격에는 이러한 또 기준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해를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아까 그 제가 2018년도 지원 과제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요게 좀 달라지는 점인데 리더 연구는 아까 11개 2018년도에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신규 과제 수가 6개인데요. 보시면은 그 후속 지원이 1개, 최초 신규가 5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학문단별로 1개의 과제를 선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조금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 보면은 각 그 사업별로 최근 3년간의 선정률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견 연구는 1271개 내외, 과제 내외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내외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어떤 분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비를 신청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71개는 평균 금액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비 규모가 크신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한 1000과제, 1100개의 과제를 뽑을 수가 있고, 반대로 연구비가 소액인 분들이 많이 선정이 되신다고 하면 뭐 1400개, 뭐 1300개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1271개에서 최초 신규가 751개고요. 후속 지원이 520개입니다. 후속 지원 520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뭐 내에 종료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종료되는 과제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예를 들어 중견에 뭐 2016년도에 뭐 도약 과제를 지원했는데 뭐 그중에 뭐 100개 과제가 종료가 된다. 그런데 그중에 100개 과제가 종료되지만 한 50분 정도 뭐 예를 신청이 됐다라고 하면 50과제 중에 한 30% 내외를 선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지원의 520개 과제는 최대치고요. 사실은 놓고 보면 어떤 사업에는 최종 종료 대상 과제의 한 30% 정도 신청을 하시고요. 어떤 사업에서는 한 60%, 70% 정도로 지원을 하십니다. 따라서 520개 과제를 모두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520개 중에 상당 부분은 지원을 안 하니까 그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면 최초 신규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751개보다는 당연히 최초 신규 과제가 당연히 늘겠죠. 그죠? 근데 다만 이제 또 마이너스 요인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진 연구를 마치시고 종료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후속 지원의 기회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1회에서 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신 분은 신진 예산에서 그거를 활용을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중견 예산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신진 종료 우수 과제 지원 182개 과제는 중견 예산에서 차지가 됩니다. 따라서 그거는 중견 예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변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잘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 연구는 올해는 500개 이상을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453개 정도 선정을 하는 걸로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에는 최초 혁신 실험실 최대 1억까지 주는 장비비를 포함한 그것까지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약 연구랑 기본 연구는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계속 과제가 전혀 없고 온전히 최초 신규입니다. 그래서 제도약 연구는 400개고요.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사실은 조금 예상하기가 저희가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생애 기본 연구 트랙, 제도약 연구, 기본 연구, 생애 최대 연구는 저희가 가능하면 한 50% 이상의 선정률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특히 제도약 연구는 사업 취지상 단절 방지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적극 신청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1일 날 개시를 하고요. 1600개 과제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최초 신규로 1600개 과제를 지원하니까 선정률이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생애 최대 연구는 2017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1197개를 지원했고요. 1197개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 597개인가요?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한 1700개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1700개 과제를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300개, 336개 과제를 지원을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적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마 조금 선정률이 저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기본 연구 트랙도 있고 그다음에 신진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를 보니까 신진 연구에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또 상당수 생애체 연구를 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한 조금 복수의 지원이 있었었는데 올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진 연구 또는 생애체 연구를 신청하셔야 되니까 둘 중에 한 과제만, 한 사업만 신청하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선정률이 조금 변동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체 연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에 공이 2번의 공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애체 연구에서 하나 조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본 연구는 그 연구비 단가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간접비 한 20%를 제하면 실제 순수 연구비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생애 최대 연구는 최대 5% 간접비거든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을 지원을 하면 150만 원이 빠진 2,850만 원 정도가 순수 연구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애 최대 연구는 아까 그 다른 모든 과제들은 사실은 연구 기간 중에 중단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중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연구 결과를 조기 달성을 했었을 때는 그때는 기간과 상관없이 중단 신청을 조기 종료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과제는 조기 종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생애 최대 연구에서는 그런 조기 종료 트랙과는 다른 그 종료 트랙이 있는데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조기 종료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선정된 다음에 조기 종료를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요. 과제를 신청하시기 전에 조기 종료를 먼저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애 최대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신진이랑 중견에 선정될 자신이 좀 있으시다는 분들은 그 좀 조기 종료를 미리 신청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자격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신진 중견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최초 신규 선정 과제의 선정률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리더 연구는 최근 3년 선정률 보시면 9.9%, 8.5%, 11.9%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올해 11개를 뽑았는데 한 11.1%였는데 내년도에 5개밖에 뽑질 않으니까 선정률은 아마 더 낮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중견 연구는 지금 이게 선정률이 가장 조금 그 변동폭이 심해서 저희가 조금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요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연구계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9년부터는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선정률을 좀 유지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 선정률은 중견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한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원 과제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목표치를 그렇게 좀 잡고 있고요. 보시면은 2016년도에는 37.3%, 2017년도에는 51.1%, 2018년에 20.1% 이렇게 많이 좀 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속적으로 향후에 2019년 이후에는 좀 지속적으로 선정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 5년간 2014, 15, 16, 17, 18을 다 합치면 한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률 생각해서 한 2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해외 자료를 좀 참고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NIH 같은 경우는 한 20% 선정률이 채 못 되고요. NSF도 전체 선정률이 한 25에서 한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JSPS는 조금 높은데 거기도 3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한 25% 수준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진연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보시면 2017 같은 경우는 중견에 비해서도 상당히 선정률이 낮았거든요. 요거 보시면 요때 2017년도에 생애 최대 연구를 별도로 뽑았고 그거 밑에 보시면 그때의 선정률이 한 생애 최대가 한 80% 선정이 돼가지고요. 그거를 다 합치면 한 40% 정도 선정률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조금 낮았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희 목표가 있다라고 보면 중견 연구보다는 신진 연구가 조금 선정률이 높게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그 연구자분들께서도 거기에 맞게 좀 신청을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애 최대 연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그 한 80% 선의 선정률이었었는데 2018년도에는 한 44%로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당수의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그만큼 많이 해주셨던 거고요. 당초 사실은 2018년도에 당초 목표는 한 500개 정도 선정을 하는 거였는데 하반기로 돌리고 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597개, 당초 목표보다 한 97개를 더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18년도에도 아마 또 비슷한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사실은 그 비슷한 유형 연구비 규모인 기본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률이 50% 이상 선정률이 예상이 되니까 기본 연구를 좀 적극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기부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9년도에 변화되는 것은 지역 특화 분야 RLRC 요 분야의 4개 과제가 선정이 최초로 된다라는 그 점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가 SRC, ERC, MRC, CRC별로 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SRC 같은 경우는 15.6억인데
사실은 13억에서 15.6억으로 증액을 한 거고요. 공학 분야가 가장 큰데 한 20억 정도고요. 기초의과학 분야는 10억에서 한 14억 쪽으로 증액을 했고요. 융합 분야는 20억, RLRC는 한 15억 정도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집단 연구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지원에서도 어쨌든 단가 상향이랑 그 과제 수랑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향은 좀 더 상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구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상당히 뭐 인기가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 기초연구실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뭐 선정률 나가겠지만 10% 정도의 선정률밖에 안 됩니다. 뭐 사실 아시다시피 기초연구 사업에서는 제한이 있는 게 개인 과제에서 한 과제, 집단 연구 과제에서 한 과제를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제한이 있으니까 개인 연구를 수행하시는 우수한 분들께서 중견 연구를 좀 생각하신다고 보면 아마 기초연구실로 상당히 몰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은 2019년도에 곧 이어 보여드릴 규모 수는 매우 좀 부족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은 바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실에도 후속 연구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기초연구실이 2016, 17, 18 이렇게 3년이니까 이렇게 되신 분들은 50% 범위 내에서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데요. 그 전에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했다가 3년으로 지원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좀 후속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걸로 했지만 2019년도 최초 신규 과제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20%로 집단 연구의 후속 그 선정 비율 한 20% 정도로 저희가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지원 실적은 2019년도 지원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료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선도연구센터만 신규 과제가 31개, 기초연구실이 40개 가지고 총 71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전체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그 집단 연구에서도 사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규 과제로 그 예산을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올해 이렇게 71개가 되는 2018년도에 신규 과제를 뽑았으니까 그 과제들이 내년도에는 계속 과제 2년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제들의 연구비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돼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19년도 집단연구 지원체제 개편에서는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RLRC가 새로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LRC 관련해서 아까 그 이전 설명에서 좀 들으셨지만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각 4개 권역 인데요. 뭐 4개 권역을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뭐 대구, 경북, 그다음에 강원 해가지고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하나고요. 그다음에 호남, 제주 해서 하나고요. 그다음에 충청은 충청남도, 북도, 대전, 세종까지 포함하는 그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요. 그 권역에서 1개 과제를 선정하는 걸로 했고요. 요거는 다른 집단 연구의 연구 개시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연구 개시를 하는데 요 RLRC 사업은 9월 1일 날 개시를 하고요. 저희가 늦어도 3월 이전에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공고를 좀 활용을 하시고요. 다만 그냥 기본 컨셉을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별로 전략 지원 분야를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략 지원 분야에 맞게 과제를 신청을 하시고요. 그러면 평가는 그 권역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권이라고 하면 뭐 부산에 한 3개 정도, 3, 4개 정도의 뭐 저기 전략 분야가 있고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 이렇다고 보면 뭐 그 분야에 상관없이 한 10개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한 10개를 대상으로 해서 부산, 울산, 경남 권역권에서 1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요 정도 그 지금 기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최대한 빨리 그 공고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 연구 보고서 서식 출시라 간소화의 마지막 부분이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도 대폭 간소화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집단 연구 사업 신규 과제 선정 계획 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적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특히 SRC 경우는 그 2개인데요. 신규 과제가 2개인데 그 중에 1개가 후속 지원이 있고요. 최초 신규는 1개 과제입니다. 그리고 센터 SRC, ERC 같은 경우는 분야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과 물리, 화학, 지구과학을 모두 아까 리더 뽑듯이 그렇게 뽑게 되면 사실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 간의 평가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도연구센터는 해당 연도에
그 지원 분야를 지정을 하거든요.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에 있는데 일종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 순서에 따르면 2019년도에 최초 신규 한 개 과제는 수학 분야에 한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따라서 수학 분야의 연구자들께서는 관심을 좀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 분야의 연구자들께서는 2020년 이후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2개 중에 최초 신규 과제는 한 개 과제고요. 그 분야는 전기 전자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자 분야만 내년에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 의과학 분야는 그 SRC, ERC와는 다르게 분야 지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의과학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 예를 들어서 기초의학, 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원 과제 수는 4과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구실은 현재 계획으로는 22개인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 과제가 한 6개 과제가 있고요. 최초 신규 과제가 한 16개 과제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선정률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최초 신규가 실질적으로 한 37개 정도를 뽑았거든요. 근데 37개를 뽑았는데 10%거든요. 근데 지금 16개를 뽑으니까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면 한 3%, 4%,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자신 있는 분들은 좀 신청하셔도 되겠지만 혹시 좀 뭐 하신 분들은 1년을 좀 기다리셔가지고 2020년에 노리시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견 유형 완 같은 경우, 기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평가 단위가 패널이 구성이 되냐면 RB 단위별로 평가 패널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과제는 RB도 그거를 뭐 RB 예를 들어서 무기화학 1, 무기화학 2, 무기화학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분야의 그 과제들을 모아가지고 평가 패널을 구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형 3라든지 리더 연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원 과제 수가 예를 들어 선정률이 리더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0%인데 과제 수가 한 10과제 예를 들어 중견 유형 3 과제가 예를 들어 13% 정도 올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130과제가 들어와도 13개 정도밖에 못 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한 6개 과제가 들어오면 1개 정도 과제를 밖에 못 뽑는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 RB 분야에서 2개밖에 안 들어왔다. 라고 보면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2개 곱하기 0.13 해봤자 0.26이니까 0.2 과제를 선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RB들을 모아가지고 평가 패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ARB, BRB, CRB를 모아가지고 최소한 1개가 선정 과제가 나올 수 있는 규모로 모읍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과제 단위가 과제 연급의 단가가 크면 커질수록 그 본인의 분야 외에 다른 분야와 같이 통합 패널로 운영을 해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각 학문단별로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할당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 학문단별로 선정률이 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쨌든 재단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연구 주제와 가장 밀접한 분야를 평가 학문 분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결국 평가를 하시니까 아무리 뭐 선정률을 고려해서 다른 분야로 가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질적인 요소 때문에 아마 평가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 학문 분야를 고르실 때는 좀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연구 계획서를 대폭 간소화 충실화 해가지고요. 신진 연구는 5페이지, 중견 연구는 10페이지로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 가끔 페이지 제한을 어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10페이지, 5페이지 제한인데 7페이지, 8페이지를 하시고 뭐 10페이지 제한인데 10페이지, 13페이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평가 패널에서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 5페이지, 10페이지를 초과하시는 분량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평가를 하십시오. 라고 평가위원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5페이지까지만 보시고 평가를 하세요. 그만큼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페이지 제한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글과 MS 워드, 올해서부터는 MS 워드로도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MS 워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를 한 5포인트, 3포인트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대부분의 평가자의 평균 연령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 40대, 50대 분들이시잖아요. 안 보이시고 짜증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가독성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서술하는 방식 자체도 최대한 본인의 그 과제와 전공이 아주 동일한 그런 분들을 모시지만, 예를 들어서 중견 유형 3라든지 리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분야의 평가자들이 오셔서 평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서술 방식에서도 좀 더 좀 그런 거를 좀 고려한 그러한 방식으로 쓰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개인 연구는 한 과제, 집단 연구는 한 과제, 공동 연구 포함해서 그렇게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뭐 아마 대부분의 설명회를 마치면 첫 질문이 개인 과제 1인 1과제, 집단 과제 1인 1과제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질문이 매번 나오거든요. 그 질문은 오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요. 그거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러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개념으로 해서 능력 있으신 분들이 그만큼 많이 과제를 받아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또 적게 어렵게 받아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심각한 이슈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는 개인 과제 1인 1과제, 집단 과제 1인 1과제는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도약 연구 경우에는 2019년에 2과제도 선정이 가능하시죠. 제도약 연구를 받으시고 하반기에 중견이 선정되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그건 1인 1과제에서 예외적으로 처리를 해드린다. 그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책 50과 참여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1일 연구 개시인 과제들, 신진 중견은 과제 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에 종료하시는 분들, 즉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되시는 연구 책임자께서는 당연히 2019년도 3월 1일 개시하는 신진 중견 리더, 신진 중견 과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맹평가가 아까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연구에서는 여전히 안맹평가를 유지를 하는데요. 안맹평가를 그렇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10% 내외의 분들이 위반을 하십니다. 아마 그것은 말 그대로 신진연구라 이런 프로포저를 작성하시는데 조금 이러한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상당히 큽니다. 10% 감점을 드리거든요. 근데 신진연구 선정률이 한 20%, 아까 올해 한 22%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본적인 커트라인은 90점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안면평가 위반을 하셨다고 보면 10%인 9점을 감점을 하니까 최종 점수는 81점이 되거든요. 그럼 81점이면은 100% 탈락입니다. 따라서 안면평가를 위반하게 되면 그만큼 선정되시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조심을 하시고요. 그 많은 경우에 그 그림 파일로 위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마크를 크게 그 위에다가 붙이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특히 신진연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주위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생들이나 보셔가지고 혹시 그림에도 혹시 그런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는지,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점, 감점인데요. 감점은 안면평가 얘기했고요. 가점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대표 우수 성과가 있는데 그게 1년에 뭐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만 1회에 3%를 가점하는 그런 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구 사업 참여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 부분에서는요, 연구 중단을 상당히 조금 가급적 피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에서는 상당히 정말 좀 억울하게, 좀 아쉽게 중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사실은 조금 매우 좀 엄격하게 이분들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가지고 제재가 들어갔는데, 내년서부터는 그거를 완화해서 이렇게 조금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질병휴직이라든지 출산 육아 부분도 상당히 완화해서 내용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에서는 여기에서는 꼭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접수 마감일이 12월 6일 목요일 날 6시예요. 저녁 6시인데 가끔 가다 보면 5시 59분쯤에 전화 주시는 분이 계세요. 접수가 안 된다. 에러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1분 내에 그게 에러를 수정을 못 하시니까 그냥 6시를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6시 이후에는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접수해달라고. 안 됩니다. 요거는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셔도 안 되고요. 요거는 엄격하게 저희가 로그 관리를 해가지고 안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집단 과제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뭐 상당히 조금 아쉬움을 표명을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반영을 안 해드렸고요. 요거는 그 기초연구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연구자단의 모든 사업의 접수 시스템이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접수를 하시려고 보면 3일 전에는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각종 저희가 신청서를 양식을 간소화하는 대신에 각종 요소에 필요한 정보를 받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요게 일부 정보는 KRI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KRI에 미리 수정을 좀 해주셔야지 접수가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일날은 당연히 그만큼 시스템도 좀 부하가 걸리고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좀 신청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일날 전화로 문의하거나 게시판에 문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피드백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좀 시간을 갖고요. 아마 다음 주에 시스템이 오픈이 되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시스템 뭐 1분이 늦어서 접수를 못 하시는 그런 불상사는 좀 피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최종 상태가 접수 완료임을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로그아웃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 일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도 중견 연구와 생애체 연구에 관해서 공고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Q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도약 사업의 신청 여부, 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연구비라든지 최초 혁신 실험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진연구에서 올해와는 다르게 별도로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개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드리니까 일정이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장비 구축비 최초 혁신 실험실 지원은 이공 분야 교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 그게 좀 달라진 점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교수도 전임 교원 대상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요거는 어쨌든 저희가 주간 연구 기관에 그런 권한을 충분히 조금 드리는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일 임용 예정자인데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간연구기관에서 사전에 그거를 뭐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3월 1일에 임용인데 뭐 2월 27일이라든지 2월 6일 전에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동 예정이라든지 RLRC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 9번에서 그 임신, 출산, 육아 같은 경우는 최소 6개월 단위로 연구기간 변경이 가능하고요. 최대 2년까지 연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고요. 꼭 여성 연구자에 한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 연구자, 육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하니까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